새로 프로필 사진을 찍었는데 네. 작가분께서 계속 눈을 크게 떠봐라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제일 크게 떠본 거였거든요. 눈도 이제 2배 커지고 인상이 좀 부드러워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2배 커졌나요? 제가 올해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 같아요. 카리나처럼 해달라 예. 했는데 누가 봐도 카리나가 아니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송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어. 실제 이 소송 과정에서 어떤 증거가 제일 뭔가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제가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배상인데 어차피 뭐 변호사 착수금은 나가는 돈이니까 그 이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저조차고 하는 소리는 맞고요. 살다 보면 생기는 우리 일상 속 법률 궁금증을 물어봅니다.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영입니다. 오늘은 성형수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형 자체는 우리 일상과 먼 얘기는 아닌데요. 수술이 잘 됐을 때는 괜찮지만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통증이나 기능상의 불편이 남기도 하고 계속해서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형을 권한다, 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변호사님이 공교롭게도 최근에 눈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정말 찰떡같이 섭외를 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법무법인 심의 전성현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법무법인 심 전성현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법원 휴정기를 맞이해서 네. 2주 전에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오늘 이제 성형수술과 관련한 법적 이슈를 다뤄보자고 수영님께서 제안하셔서 네. 급하게 촬영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떤 수술 하신 거예요? 한 달 전에 제가 새로 프로필 사진을 찍었는데 네. 작가분께서 계속 눈을 크게 떠봐라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제일 크게 떠본 거였거든요. 다음번에는 이제 눈 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프로필 사진 찍지 못하겠구나 싶어서 이제 눈 수술을 했는데 네. 눈도 이제 2배 커지고 인상이 좀 부드러워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2배 커졌나요? 처음엔 4배 커졌는데 실밥을 풀고 나니까 2배로 줄었습니다. 지금 실밥을 풀었나요? 예. 좀 만족하시나요 지금? 엄청 만족합니다. 어. 제가 올해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 같아요. 이게 이제 바로 성형수술의 순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뭔가 본인의 자신감을 찾고 평소에 콤플렉스였던 부분을 해결하고 이런 게 이제 성형수술의 순기능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변호사 하시니까 수술할 때 뭔가 동의서를 받거나 서류를 그렇죠. 볼 때 좀 더 꼼꼼하게 보셨는지 이거 직업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예 반대입니다. 저 같은 그래요? 경우 이제 돈을 받고 처리하는 고객 사건은 꼼꼼하게 보는데 정작 제 일은 이제 제가 뭐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네. 대충 처리합니다. 그래요? 예, 보지도 않고 그냥 다 서명하라는 대로 서명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눈 수술 그리고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 수술은 이제 치료 목적과 달리 환자가 기대하는 어떤 외형적의 변화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실제 분쟁에서는 단순한 결과 불만족과 수술에서 어떤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모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일단 단순한 결과 불만족만으로는 이제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제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진료 채무는 그 당시에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당시의 의학적 수준과 필요한 그 의학적인 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수단 채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형수술이 뭐 특별한 문제 없이 다 완성이 됐다면은 뭐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의사에게 어떤 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사가 이제 수술을 갖다 권유할 때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대되는 효과 같은 걸 좀 과장한다든지 아니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든지 하면은 당연히 이제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신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술이 뭐 의학적으로 문제는 없었지만 네. 나는 엄청 두꺼운 쌍꺼풀을 원했는데 얇은 쌍꺼풀이 나왔다고 해서 소송을 걸 수는 없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아마 성형수술을 상담할 때는 뭐 자기가 기대했던 모습이 차은우나 고윤정처럼 되기를 기대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뭐 의사라고 해서 갑자기 뭐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차은우나 고윤정처럼 이렇게 뭐 멋지게 만들어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수술 결과에 대해서 네. 누구든지 본인을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수술 상담을 받을 때 요즘에 카리나처럼 이렇게 될 수 있냐, 예. 카리나처럼 해달라 예. 했는데 막상 수술을 받고 나니까 네. 전혀 카리나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예. 또 기술의 한계인 거잖아요. 예.
누가 봐도 카리나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네. 이것도 소송거리가 될 수 있는지. 사실 뭐 제가 원빈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수술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원빈이 될 수 있다 확정적인 대답을 했다면 이제 그 설명 의무를 불이행한 걸로 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와. 내가 만약에 원빈이 될 수 없다면 이 수술을 안 했을 것이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증거 자료를 잘 남겨두시면은 예. 그 기대와 달리 이제 그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인정되면은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원장님이 아마 계시진 않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 아무래도 의료소송, 뭔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한다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건 입증하기 어렵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사실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의사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네.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특히나 또 이제 주의 의무를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자기한테 발생한 어떤 부작용이라는 결과가 그 의료과실로 인해서 발생했음을 이제 인과관계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일반인들께서는 그 의료 소송을 제기하기가 망설여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비의료인이 환자가 이제 입증해야 되는 요소들을 한번 변호사님이 설명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실제 사례를 한번 가지고 설명을 네네. 해볼게요. 예전에 그 어떤 성형외과 의사가 코를 높여달라는 환자의 네. 부탁을 받고 이제 코를 높이는 그 융비술이라고 하는데 융비술을 갖다가 시행을 했었어요. 근데 융비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코 속에 넣어둔 거즈를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네, 환자는 이제 통증을 호소하다가 네. 며칠 뒤에서야 이제 그 코 융비술 당시에 안에 거즈가 제거되지 않았고 코 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제 후각을 상실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생에서 이제 즐거움의 하나가 사라진 거죠. 후각을 상실하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사례와 마찬가지로 그 어떤 의료과실이 먼저 입증되어야 되고 의료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그걸 입증하게 되면은 법원은 이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소송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갖다가 조금 추정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술 전에는 특정한 증상이 없었는데 네. 수술 직후에 후각 상실이라는 결과를 이어지게 되면은 이 수술로 인해서 후각 상실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인과관계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환자는 이제 의료 과실과 네. 결과 손해라는 결과 발생 두 가지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자가 직접적으로 어떤 과정을 막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아도 의료 과실과 피해사 인과를 추정해준다? 예, 맞습니다. 다른 불법 행위와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정해 주기 때문에 그 의료 과실하고 결과 발생만 입증을 잘 하신다면은 네. 의료 소송도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인과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입증하기 쉬웠다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인 거죠? 예, 맞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제 코 수술에서 거즈를 제거하지 않았으니까 네. 거기서 이제 후각 상실이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인과관계가 한번 추정되게 되면 의사 입장에서는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의료 과실 여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한 의사 말고 다른 의사가 판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한 의사가 다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의사 편 아니야? 약간 전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실제로 의료 감정의 공정성이나 어떤 중립성 같은 문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재 의료 감정에 대해서 뭐 일관성이나 신뢰성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공정성과 중립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의사 입장에서도 이제 뭐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감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아무리 의사는 의사 편이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네. 그런 일은 그렇게 막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 생각은 국립과학수사대처럼 국립의료감정원 같은 게 좀 설립돼서 그 좀 중립적인 위치에서 의료감정을 진행하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면 실제 재판에서 이런 의료 감정 결과가 딱 나오면 대부분 법원에서는 이 판결에 따라주는 건가요? 예, 법원은 이제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뭐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등의 네. 그런 사정이 없는 이상은 감정인의 결과를 존중해야 된다는 게 오랜 대법원 판례입니다. 특히나 이제 의료 감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감정보다도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법원은 이제 의료 감정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난 진짜 생활이 불편하고 이건 무조건 부작용이야 했는데 의료 감정에서 이거는 의료 과실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뭐 재감정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의사에게 받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낸다면 그게 조금 효력이 있을까요?
실제로 저도 이제 다른 여러 소송에서 감정 결과가 저희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안 나왔을 경우에는 네. 감정 결과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어. 그 과정에서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법원을 거치지 않고 전문가에게 받은 타 감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네네. 것도 좀 제출을 해서 법원에 이제 어떤 그 감정 결과에 대한 판단을 좀 바꾸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그러한 이제 노력이 받아들여지면은 법원에서는 이제 보완 감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재감정을 다른 데다 의뢰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병원에 이제 소송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일단은 증거 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증거 자료로는 이제 뭐 병원에 이제 내원했을 때 뭐 상담 내역, 그리고 이제 진단서, 그리고 진료 내역, 수술 기록지, 그리고 뭐 CCTV 영상, 네. 그리고 상담실장으로부터 서로 주고받은 그런 카카오톡 메시지 어. 이런 것들이 이제 확보가 되면은 소송을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뭔가 진료부터 수술까지 있었던 모든 그 기록들이 다 이제 증거 자료로 쓰일 수가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소송 과정에서 어떤 증거가 제일 뭔가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일단 의료 소송 자체가 의료 과실을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술 과정에서 이제 의사의 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그런 증거가 필요합니다. 네. 그걸 이제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수술실 CCTV 영상인데 의료법에 따르면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자기의 주의의무 위반, 의료 과실이 드러나는 자료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환자가 요청하더라도 네.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뭐 이런 것들을 핑계로 대면서 거부합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빨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셔서 증거 보전 신청을 해서 이제 CCTV 영상을 확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형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에 문제가 생겼으면 일상생활을 위해서 빨리 고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소송이고 뭐고 일단 재수술을 하고 싶을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재수술을 먼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생겼던 증거들을 다 남겨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저는 재수술을 먼저 네. 하시는 걸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존 선행수술이랄까요? 선행수술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네. 그 부작용이 이제 증거로 남기는 순간까지는 선행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있는데, 근데 보통 부작용이라 함은 뭐 당장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흘러서 계속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재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나중에 나타난 부작용이 선행수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재수술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갖다 구분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일단 의료소송을 통해서 신체 감정 촉탁 같은 걸 먼저 받아두시고 그런 다음에 재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수술이 급하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다른 병원에 가셔서 네. 현재의 그런 뭐 상태를 네. 진단서를 통해서 좀 명확하게 남겨두시고 그리고 이제 수술 전, 후, 직후 뭐 이런 사진들을 많이 객관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 받았던 병원에서 이 의사에 대한 이미 신뢰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했을 때 네. 그때 발생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뭐 손해배상이나 이런 걸로 청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사가 만약에 설명 의무를 위반해서 수술을 한 경우에는 네. 원칙적으로는 수술비에 대해서 진료 채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술비의 반환이나 환불 이런 것들이 다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수술을 성형수술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환자 본인의 개인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봐서 이제 위자료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근데 보통 위자료가 그 성형수술 비용과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의사가 이제 성형수술을 하다가 뭔가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기능상 장애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료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동일하게 간주되기 때문에 뭐 수술비를 환불해 준다거나 재수술 비용이나 아니면 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도 모두 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뭐 일을 쉬거나 계속 활동에 지장이 생겼을 경우에 정신적으로도 고통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해서 위자료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도 계속 책정해 줄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이제 후유증으로 인해서 어떤 신체적인 노동 능력이 상실이 되는 기능 장애가 남았을 경우에는 노동 능력 상실료를 이제 산정해서 그만큼의 이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얼굴에 뭐 흉터가 남았다. 네. 이런 거 갖다 우리가 이른바 이제 추상장애라고 합니다. 추상장애가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노동 능력이 상실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제 외모가 얼마나 본인이 수행하는 직업과 이제 연관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판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영화 배우나 아니면 뭐 탤런트 같은 경우에는 네. 얼굴이 곧 이제 중요하죠. 중요한 직업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얼굴로 성형수술로 인해서 얼굴이 흉터가 남았다는 이유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네. 뭐 저와 같은 변호사는 얼굴에 흉터가 좀 있다고 해서 네. 예, 노동력이 상실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예,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변호사님이 또 눈 수술을 해보셨으니까 수술하실 때 아까 뭐 거의 이제 대충 서류를 보셨다고 했는데 네. 수술하기 전에 엄청 서류를 많이 사인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부작용에 대한 동의, 뭐에 대한 동의, 마취 동의 뭐 이런 거 많은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데 사실 이 동의서에 사인을 했다는 걸로 병원이 책임을 더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네. 보통 이제 동의서에 사인을 하니까 네. 병원이 이제 면책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가지시는 분들이 네. 많이 계신데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고 해서 뭐 의사가 직접 설명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의사의 서명이 없거나 이러면 이제 제대로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 수술 전에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예견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서 직접 구두로 설명을 해줘야 되고 수술로 인해서 달성할 수 있는 뭐 기대치 이런 것들도 직접 설명해서 수술을 결정할 수 있게끔 네. 그런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설명을 한 다음에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가기까지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위반하게 되면은 네.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정말 꼼꼼하게 설명하고 들어가는 수술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성형외과가 사실 상담 과정에서 코디네이터라고 하죠. 그분과 맞습니다. 이 뭔가 동의서에 대한 설명 이런 걸 많이 하지 의사가 직접 뭔가 동의서에 대한 설명 이런 걸 많이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워낙 의사분들이 하루에도 수술을 몇 번씩 하기 때문에 바쁘시고 쉴 시간도 부족하신 게 네. 현실이어서 대부분의 설명은 코디네이터나 상담실장 네. 이 대신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뭐 부작용이라든지 수술 효과 이런 것들은 의사가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사실 수술 결과가 뭐 문제가 없으면은 그런 설명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쵸? 네. 근데 이제 만에 하나 뭐 수술 결과가 잘못됐다거나 그쵸. 흉터가 남거나 부작용이 심하게 발생했다는 등의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그때는 이제 굉장히 문제가 예, 되겠죠. 의사에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수술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잖아요. 네. 그럴 때 보통 후기나 이런 것들을 플랫폼이라든지 어디 뭐 사이트라든지 병원명이라든지 뭐 의사명 이렇게 밝히고 글을 썼을 때 네. 이렇게 되면 보통 병원에서 막 소송 들어오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어느 정도 선에서 이걸 써야 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으시기 위해서는 그 후기에 게시된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방 목적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어떤 공익을 위해서 이런 후기를 남겼다 이런 부분들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네. 꼭 후기를 남기셔야겠다 생각이 드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착안하셔서 좀 주의 있게 글을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성형 같은 경우에는 후기를 다 보고 간단 말이에요. 네. 뭐 이 병원의 이 의사한테 예. 수술해서 어땠다, 뭐 이랬다, 유명하다, 뭐 여기까지 다 후기를 보고 가는데 네. 댓글로 뭐 남겨주시면 쪽지 보내드릴게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건 어때요? 일단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게 이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네. 뭐 적시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뭐 1대1로 쪽지를 보내준 게 뭐 한두 번이면은 적시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뭐 후기를 남겼는데 뭐 한 100명, 1000명한테 다 이렇게 쪽지로 그 병원 욕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네. 이제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높죠. 예. 개인 SNS도 안 되겠네요. 예, 개인 SNS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이제 명예훼손죄로 고발되는 진짜. 사례입니다. 그럼 그 정도는 어때요? 만약 인스타에 사진 올리는데 성형수술 망했음 했는데 뒤에 배경에 네. 성형외과 간판이 있어요. 그거는 이게 뭐 예. 꼭 그걸 지칭한 건 아니잖아요. 예. 일단 성형수술 망했다는 거는 사실이라기보다는 그 의견의 주관적 의견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서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간판이 나오게 찍고 그 간판이 이제 식별이 가능하면 사실적시 한 거랑 다름없이 이제 처벌됩니다. 짜잘한 걸로 이렇게 부작용이 왔을 때 예. 사실상 소송을 해봤자 이게 남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거는 변호사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기본 예. 비용을 일단 예. 받으니까 네. 어느 정도가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돼야 네. 변호사를 찾고 이렇게 소송을 하는 게 네. 나을지 좀 판단을 해주신다면. 일단 제 고객들 분들 중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관점은 아예 배제하시고 내가 이 소송에서 이겨서 이제 뭐 이 사람에게 망신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일단 의료 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진짜로 이제 의사의 그런 뭐 설명 의무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주의 의무 위반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 네. 그로 인해서 내가 입은 피해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도 먼저 한번 셀프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내가 과연 이 과실과 그 다음에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정도에 있는지 그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더 확인해 보셔야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뭐 변호사 착수금은 나가는 돈이니까 그 이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은 네.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저조차고 하는 소리는 맞고요. 네. 아니 그리고 이제 네. 그 의사에게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네, 클 공익적인 것 같아요. 목적도 네, 있어요. 예, 예. 진짜로. 그 의사도 이제 소송을 한번 당하고 나면 다음번에 수술할 때는 좀 더 주의를 가지고 수술을 하시겠죠. 그랬으면 설명도 좀 더 좋겠- 자세하게 해줄 그쵸. 거고요. 네. 예. 이런 게 이제 소송의 순기능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단 그 의료 소송은 이기기 어렵다. 되게 그 우리가 벽을 넘기 어렵다라는 인식이 있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의료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수술 과정에서 의사가 뭘 잘못했어도 이 의사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주변에 계신 의사분들과 아니면 이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같이 소송을 수행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동생이 또 영상의학과 전문이기 때문에 오 진짜요? 예, 또 뭐 제대로 섭외했네 제가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예. 근데 보통 이를 소송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려요? 일반적으로 엄청 짧게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의료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의료 감정도 받아야 되고 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신체 촉탁 감정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최소한 1년 이상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그 개업하고 얼마 안 돼서 수임한 사건은 이번 달에 이제 판결이 선고되는데 무려 2년 6개월 걸렸습니다. 이제 뭐 소송 거시는 원고 뭐 이거 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상상만 해도 얼마나 힘들까요? 이거 지금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것도 너무 힘든데. 결국에 그럼 협상해야 되네요. 일단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 소송 같은 경우에 워낙 뭐 변호사 수임료도 비싸고 또 이제 감정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의료 소송을 먼저 제기하시기보다는 병원에 찾아가서 합의를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합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의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변호사님들은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잘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분쟁을 계속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뭐 소장이나 형사 고소장을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간에 원만하게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제 MBA도 카이스트 나왔는데 네. MBA 후배의 이제 부탁으로 네. 주식 투자 대회에서 우승하고도 이제 뭐 부당하게 박탈돼서 상금 2천만 원 못 받았거든요. 어. 그래서 작년에 저를 찾아왔어요. 네. 네, 찾아왔는데 2천만 원만 받자고 하면은 변호사 보수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그 언론 정정 보도까지 엮어서 네. 좀 더 많은 돈을 합의금을 끌어내자. 우와.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뭐 몇 번 서면을 주고받다가 이제 지난달에 합의에 이르렀는데 얼마 받았을 것 같아요? 합의금. 2배? 2배는 넘어갔다. 3천만 원 받았습니다. 와 진짜요? 네, 우와. 3천만 원 합의했고 입금도 마지막 날 깔끔하게 전부돼서요. 저희 쪽은 이제 획기하게 마무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멋있다. 이런 능력이 나도 있었으면 좋겠어. 방금 2천만 원이 안 남으면은 변호사 수수료가 2천만 원이.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MBA 후배이기 때문에 특별 할인가를 적용해서 저렴하게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유쾌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이 주제를 마냥 가볍게만 다루고 싶진 않았습니다. 성형수술로 자신감을 얻고 일상의 활력을 얻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나 후유증 때문에 불편을 겪고 또 이 순간에도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선택한 수술이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과 자료를 남기고 내가 가진 권리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성현 변호사님 네. 처음으로 저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네, 그래요. 다음에 한번 좋을 것 같아요. 나무 위키 할까요? 하시죠.